몇 년 후에 그는 다시 과거 시험을 쳐서 급제했다. 그리고 곧 사또가 되었다. 그가 맡은 사건들 중에 가장 중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매우 사악한 도둑이요 사기꾼이었고 다른 하나는 99의 정부와 부정을 저지른 한 여인이었다. 그 도둑은 여관에서 선비의 돈을 훔쳤던 바로 그 소년이었고 여인은 그의 아들을 살해한 첫 번째 아내였다. 결국 인과응보라는 것이 그에 의해 증명된 셈이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한국 민담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한 선비 이야기를 연천의 제인 폭포를 산책하며 읽어볼까 합니다. 이번 민담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믿었던 아내가 외도를 하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려고 자식까지 죽입니다. 또 선비는 그 일에 절망해 길을 나섰다가 사귄 소년에게 가진 돈을 몽땅 빼앗기기도 하죠. 모두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잖아요. 느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오늘 산책한 경기도 연천의 제인 폭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한탄강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고 작년에 말끔히 단장을 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폭포 주변의 주상절리가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폭포 상단부의 선녀탕은 진짜 선녀가 내려올 듯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연천의 제인 폭포를 산책하며 한국 민담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한 선비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옛날에 아내와 7살 난 아들을 둔 양반이 살았다. 하루는 그가 가족을 집에 둔 채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남편이 먼 여정을 떠난 동안 그 양반의 아내에게 정부가 생겼다. 어린 아들이 엄마의 부끄러운 행동을 비난했다. 그녀는 아들의 질책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잠시 동안 수절했지만 머지않아 또 정부가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유혹에 빠져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다. 다시 아들은 엄마의 행동을 심하게 비난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달려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녀는 아들을 독살한 다음 마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나서 죽은 것처럼 꾸몄다. 몇 달이 지난 후 남편이 돌아왔다. 그는 불행히도 과거 시험에 떨어졌다. 그가 아내에게 아들이 어찌 된 것이냐고 묻자 아내는 아들이 급작스런 병으로 죽었다고 아내는 대답했다. 그러나 늙은 여종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었고 주인에게 그의 아내가 아들을 독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폭로에 소름이 끼치도록 놀랐지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널리 알려지면 전 가족이 가문의 불명예로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질책할 수도 그렇다고 관청에 고발할 수도 없었다. 그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집을 영영 떠나서 방랑자처럼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방황하던 중에 한 소년을 만나 같이 돌아다녔다. 그들이 함께 길을 간 지 얼마 안 되어 소년은 마치 무엇이라도 갑자기 기억해낸 것처럼 소리쳤다. 아, 이제 생각났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묵은 여관에 돈을 다 내지 않은 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한 양은 덜 낸 게 분명해요.
그러니 당장 가서 한냥을 주고 와야 해요. 선비는 소년의 정직성에 좀 감동했지만 여태까지 온 길을 그 한냥 때문에 도로 걸어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소년에게 말했다. 아무튼 너무 늦은 일 같다. 그들도 한냥쯤은 마음에 두지 않을 테니 그 때문에 네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라고 선비는 소년에게 말했다. 소년은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전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만일 당신이 나를 진정한 길동무로 생각한다면 그처럼 말해선 안 되지요. 소년은 돌아서서 여관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선비는 자신의 신중치 못한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소년의 흔들리지 않는 정직성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홀로 천천히 길을 걸어가다가 얼마 후에 그는 소년을 따라잡았다. 밤이 되어 그들은 어느 마을에 와서 같은 여관에 묵었다. 같은 방에서 잤는데 선비는 그동안의 여정에 매우 피곤해 저녁밥을 먹은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소년은 이미 떠나가고 없었다. 아침밥을 먹은 후 돈을 꺼내려고 돈주머니를 열어보았으나 안에는 한 푼도 없었다. 그제야 소년이 그의 돈을 몽땅 훔쳐간 것을 알았다. 이제 그는 한 번은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한 번은 이 교활한 소년에게 2번 속은 것이다. 잠시 후 그가 산 언덕을 넘고 있을 때 까치 한 마리가 근처의 소나무 주위를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서서 지켜보다가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 둥지에 까치 새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까치 새끼들은 매우 배고픈 듯이 보였는데 어미까치는 먹을 것을 잡기 위해 새끼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어미까치는 자신이 없는 동안 둥지의 새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때 옆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두루미가 까치에게 새끼들 걱정은 하지 말아요. 당신이 나간 동안 내가 돌봐줄 테니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까치는 고마워요 두루미님. 그럼 제 새끼들을 좀 부탁해요 라고 대답하는 듯 했다. 까치는 새끼들에게 먹일 먹이를 잡으러 나섰다. 선비는 새들 간에 보여준 모성애와 이웃 간의 우정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어미까치가 보이지 않자마자 두루미는 둥지를 덮쳐서 5마리 새끼 까치들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 광경을 본 선비는 믿는 것이 속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더더욱 강해졌다. 그가 다음 마을에 이르러 좀 쉬어가려고 주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막걸리 몇 사발을 마시고 앉아 있는데 젊은이들의 무리가 주막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사냥한 두루미를 들고 와서 농담 섞인 말로 주인에게 말했다. 괜찮다면 이것을 좀 요리해 주시오. 사람들은 보통 두루미를 먹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 먹어볼 것이오. 그들은 곧 두루미의 털을 벗기고 칼로 배를 갈랐는데 그 안에 5마리의 까치 새끼들이 있었다. 선비는 그 두루미가 까치 새끼들을 먹어치운 바로 그 두루미임을 알았고 인과응보로 끔찍하게 총을 맞고 배가 갈라진 사악한 두루미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에 취기가 돌기 시작한 젊은이들은 주막 주인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과부로 오랫동안 수절할 만큼 했는데 왜 재혼을 하지 않소? 부자 홍영감이 오늘 밤 아주머니를 보쌈해 갈 거요. 그거야 아주 당연지사가 아니겠소? 여자는 혼자 살아가서는 안 되는 법, 그게 전통적인 풍속이 아니겠소? 아주머니를 홍영감에게 줄 수는 없지 않소? 아주머니,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소?
우리 중 하나와는 어떻소? 하고 말했다. 주막 여주인은 아주 예쁜 과부였으며 마을의 기고만장한 젊은이들은 주막에 들어와서 그녀를 골려주는 것이 예사인 것 같았다. 외모로 보아 그녀는 양반집 출신인 것 같았다. 선비는 그녀의 불쌍해 보이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는 홍련감이 그날 밤 그녀를 보쌈해 가려고 할 때 보호해 주기로 결심했다. 저녁에 그는 여주인과 옷을 바꿔 입고 그녀의 방에서 대신 잤다. 한밤중에 그 마을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호랍이 홍련감의 종들이 그 방으로 쳐들어왔다. 그들은 그가 과부인 줄 알고 선비를 잡아가서 홍련감의 외동딸이 자고 있는 방에 그를 두었다. 왜냐하면 홍련감의 딸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과부의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침에 홍련감이 딸의 방을 열었을 때 여자 옷을 입은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의 딸이 이 예기치 못한 손님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서 결국 둘의 결혼을 승낙했다.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실패에 수치감을 느낀 홍련감은 과부를 보쌈할 생각을 포기하고 말았다. 선비는 장인 홍련감과 그의 아내에게 그 과부를 둘째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일이 허락되어 선비는 방랑 생활을 마치고 두 아내를 얻게 되었다. 몇 년 후에 그는 다시 과거 시험을 쳐서 급제했다. 그리고 곧 사또가 되었다. 그가 맡은 사건들 중에 가장 중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매우 사악한 도둑이요 사기꾼이었고 다른 하나는 99의 정보와 부정을 저지른 한 여인이었다. 그 도둑은 여관에서 선비의 돈을 훔쳤던 바로 그 소년이었고 여인은 그의 아들을 살해한 첫 번째 아내였다. 결국 인과응보라는 것이 그에 의해 증명된 셈이다.